자,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내부의 심리와 속내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북한 얘기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 역대급 규모의 열병식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얀 원수복을 입고 주석단에 선 김정은 위원장,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지금까지 북한이 고집해왔던 핵협상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도구로 주장을 해왔었는데 처음입니다. 지금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어떤 상황이 오면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이야기한 근본 이익, 네. 침탈, 이 여섯 글자가 대단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원래 북한이 근본 이익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1993년 NPT에서 탈퇴할 때도 근본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탈퇴한다라고 했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이후 2019년 4월 김정은은 군본 이익과 관련해서는 추호도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군본 이익을 침탈당하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핵 선제 가능성을 이렇게 넓혔느냐를 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네네.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핵을 가진 대국들이 근본 이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선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러시아의 근본 이익을 결국은 건드렸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켜서 근본 이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걸 지금 정당화하거든요. 이건 뭐냐? 이 근본 이익의 범주가 군사적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와의 동맹관계를 맺는 것 같은 비군사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전쟁과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우리가 중국으로 잠시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근본 이익이 뭐냐? 신장, 티베트, 대만 해협, 홍콩 문제, 남중국해 이것을 외부에서 간섭한다면 결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본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언급한 것은 이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최대의 저는 위협이고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이익이 침탈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김정은 마음대로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하나 가상해 본다면 북한의 배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미사일을 싣고 중동으로 갔다. 지난 시기에 그때는 왜 해상에서 공해상에서 그 배를 강제 옹류하고 이제 그 무기를 압수하는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앞으로 만일 북한 배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석탄을 싣고 공해상으로 갈 때 그런 외부에서 대북 제재를 어긴다고 해서 해상에서 이런 걸 옥류한다. 이럴 때 북한은 비록 그것이 비군사적인 영역이지만은 군본 이익이 침탈당했다라고 김정은이 판단하고 핵도 서슴없이 사용할 거다라는 걸 이번에 언급하는 대단히 이거 위험 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2017년, 18년 당시에
저와 방송을 하실 때도 항상 변함없이 이걸 주장하셨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했었는데 자 저희가 2017년 9월에 CNN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북한은 핵 개발이 자신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임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 입장은 정권 내내 계속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선언한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핵 인식 자체가 기본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잘못돼도 이만저만하게 크게 잘못됐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방금 육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전쟁 억제 기능을 더 벗어나서 앞으로 군본 이익 침탈당한다면 선제적으로도 사용하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되어 오던 소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했던 그 전제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전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열병식에서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위적인 도구로 이 공개적인 이 얘기를 해왔던 핵무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선제 타격까지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자,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요. 하얀색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열렸던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대부분 양복을 입거나 코트를 입었는데 이번에 이 흰색 군복을 입고 나온 장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태 의원께서 방송 직전에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 하얀색 군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예, 이번 열병식에서 뭐 북한이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이고 핵 선제 가능성을 선언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 열병식의 결국 하이라이트 피크는 어디냐? 바로 김정은이 저렇게 흰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저걸 원수복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북한 김씨 일가가 저렇게 흰 군복을 입고 열병식 장에 나온 것은 전쟁이 끝난 후 50년 7월 28일 김일성 때 딱 유일하게 한 번이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저 사진을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좌측의 사진이 김일성의 사진인데 그렇죠. 저때 유일한 흰색 군복을 입었고 이번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다시 입은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김일성도 전쟁 끝난 이후에 열병식 이후에는 흰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시대에 김정은의 아버지죠.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정일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하고 밑에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열병식에 흰 군복을 입고 나가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 정도 가지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에 나가는 걸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군요, 김정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은요.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김정일이 생전에 흰 군복을 입고 열병식에도 못 나갔고 찍은 사진은 없지만 흰 군복을 입은 자격이 있다. 그래서 모든 군부대의 병실 뭐 그다음에 청사들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대원수복을 입은 사진을 다 고르습니다. 공개적으로. 흰 군복을 입은 사진을요? 그러니까 흰 군복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녹색 군복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김정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 아버지는 생전에 끝까지 저렇게 흰 원수복을 입는 걸 거절했다. 이거 다 합니다, 간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주의에 맞지 않게 저런 사진을 거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내려. 그래서 2014년에 다 내렸습니다. 왜? 실제 김정일은 입지 않았거든요. 입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흰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여정이가 바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공개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핵 무력을 핵 전투 무력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핵 전투 무력이라는 것은 이미 핵을 시험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고 저렇게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북한 내부에서 또 그 주변에 쭉 서 있는 북한 모든 장성들이 이제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군복을 입고 나가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명분과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 정도로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이 대단히 고도화되고 현대화됐다는 걸 우리가 저 사진 한 장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본인이 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티내기 위한 결정적인 한 장면이 되겠군요. 저 하얀색 군복을 입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17년 11월 김정은 핵을 완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그 이후 열병식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왜 그러냐? 본인도 야 내가 이 시점에 뭐 군복을 탁 입고 나가는 게 옳으냐 이렇게 네. 본인 자세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군복을 입고 나간 거는 본인도 이제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옷 뭐 군복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냐 이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런 생쇼를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열병식에서 보면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화성 17형이냐 16형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요. 북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핵 완성을 자신해서인지 공개를 했습니다. 화성 17형 신형이라고 그러면서 열병식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형 SLBM 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탄두가 더 길어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핵무력 완성을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제일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고체 사용 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죠. 네, 북한은 이미 3,000톤급 미사일을 건조한다는 그 사진까지도 다 공개했습니다. 네. 단 지금까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그런 미사일에 고체 연료가 들어간 그런 SLBM을 발사하는 이 성공 장면까지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지난해 1월부터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술 핵 무기를 다종화 현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체 연료에 기초한 SLBM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는 저는 시간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눈길을 끈 게 어제 열병식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리설주가 또 등장을 해서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또 이 추가 질문인데 얼마 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여성이 또 리설주 대신 수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다들 궁금했는데 누군지 혹시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네. 여성이 누군지.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여성이고 지금 보니까 현성호를 대신해서 우전을 뭐 저렇게 꽃다발을 받고 저런 우전을 다 챙기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네. 저 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도대체 누군지 언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의 특별 대담 2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사실상 원위치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2, 3년 정도의 매우 유화적인 시기를 거쳐서 다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비판의 문제가 아니죠. 왜 비판합니까? 그것이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우리의 노력 부족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두 정부 동안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천안함, 연평도, 뭐 목함지뢰 뭐 이런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많은데 아까운 우리 분들 또 심지어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누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킨 것입니까? 진보 정부가 훨씬 잘 지켰잖아요.
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원위치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아쉬워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보수 정권에서는 수차례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직접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와 안보를 가장 잘 지킨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저는 방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우선 그 진보 정권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것은 뭐냐?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날로 현대화,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세계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북한의 현실을 보지 않고 대통령 원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에 대한민국과 국제공동체 사이에 대단히 큰 괴리와 그 다음에 접근법에서 큰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유엔을 둘러싸인 유엔에서 북한의 핵무력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더 촘촘히 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네. 유엔에서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의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과 네. 러시아, 중국, 북한 네.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엔과 국제공동체로서 대단히 멀어지게 한 이런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이제 언급한 결국은 진보 정권 시기에 더 잘 관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군번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네. 군번 이익은 뭡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와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사살당해서 시체는 태워지고 지금 이 현 순간에도 금강산에서 호텔, 골프장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남북연락사무소 때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이렇게 엄중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도 네.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윤석열 당선인이 이 후보 시절에 북한을 향해서 선제 타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틀 전에 열병식에서 북한 김정은이 또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대북 강경 발언,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언급했던 것들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 타격 발언의 그 취지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신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공멸당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우리의 국가의 영토와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차마 우리 국민들도 듣기 거북한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을 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북한 김정은의 속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